어디 있죠? 위치는? 원주요. 월화성에서 원주에 있고 목금은 서울 사무실에 있는데 서울 사무실은 여의도예요. 원주로 출근하시는 거네요. 월화수는 원주, 목금은 여기. 아니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컵을 좀 여기 갖다 주세요. 이거 우리 형편이 괜찮아요. 뭐 보험공단 커피까지 우리가 이렇게 뜯어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원주가 공기는 좋잖아요. 시골이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가 분지예요. 그렇게 뭐 공기가 썩 좋진 않다고 해요. 분지나서. 이거 하는 그 시간이 얼마? 한 4, 50분? 서울 사무소에 계신 분들인가요? 원주에서요? 아, 좋으시겠는데. 우리 홍보실장이에요. 예. 네. 겸사겸사 원주에서 오셨구만요.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의 공부하는 대담 민주공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라고 해야 될지 원주인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 글쎄 정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케어 하는데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라고도 하고 또 대한민국 의료운동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역할을 하시기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제가 왜 뭐 특별한 손님인지 어쩐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대선 이후에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게 돼서 이 프로도 시작을 했지만 원래 이 민주연구원의 집을 지키고 계시던 집주인이신 직전 원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님인지 주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실은요. 네. 또 원장님이라고 나오네. 이사장님. 이사장님 계실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 들어와서 그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회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 계획을 정했어요. 근데 그걸 정하는 중에 규정을 한두 개 바꿨는데요. 뭐냐면은 다음 원장, 저 말고 다음 원장부터는 국회의원이 아닌 현직이 아닐 경우에는 보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좀 속상하시죠? 아니 왜 내가 나가니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야?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당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광재 지사가 여시제라는 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있는데 왜 민주연구원은 원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일만 열심히 시키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음번부터는 그래도 명색이 여당의 싱크탱크면 좋은 분들을 혹시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모셔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또 하나 잘하셨어요. 네.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에 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 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직전 원장님을 명예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이게 이제 이번에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원장으로 이제 곧 공식적으로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명예원장도 뭐 월급 주나? 아니, 명예원장은 월급은 안 되고 그냥 명예원장증 하나 갖다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변화네요.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들 계시던 원장님들이 다 그때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연속성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원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다른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잘들 모르시는데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거참 인수위 기간도 없이 했는데 비교적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역할이 이사장님께서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민주연구원을 맡고 계시면서 사실상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거의 뭐 100일 계획 내지는 5년 계획의 기본 틀을 다 잡으신 것이 사실상 기초가 됐다 하는 것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회고도 좀 해주시고 자랑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보죠. 그게 사실 정권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 역할을 어디서 해야지 되느냐, 미리 기획을 하기는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제일 적합한 데는 당연히 민주연구원이 있죠. 연구원들도 있고 또 시설이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 대표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께도 사실은 상의를 좀 드려서 네. 미리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을 준비를 했는데, 밖으로는 위원회를 하나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민주연구원이 내용을 다 마련하고 거기에 또 몇 분을 지금 모셔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몇 분의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하여간 지금 정부의 곳곳에 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준비를 미리 했었습니다. 특히나 첫 한 달 100일 동안의 계획은 정말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실 많이 하고, 그래서 처음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은 그때 기획서에 대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현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입김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네. 그때 준비하신 페이퍼들이 정말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주 초기에 그 틀을 잡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노고를 감사도 드리고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김용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실 말은 할 수가 없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무척 고생했죠. 그 뒷바라지하고 또 직접 뭘 만들기도 하면서 예.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선이 끝난 후에 새 정부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그게 성모병원이었던가로 기억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병원을 이렇게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정말 이게 돈 없어도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그날부터 우리가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말이 회자가 되기 시작한 네.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네. 어떤 기조라고 할까. 우선 그것의 큰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재인 케어를 디자인한 거는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번 대선이었습니다. 예. 12년 대선 때 기획을 다 했는데 그때는 집권을 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잠겨져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 문재인 케어는 목적은 당연히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고액 진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막으려는 목적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실손보험 같은 거 들지 않아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게 우리 정부의 굉장히 오랫동안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네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른 급여 확대 방식과는 다른 거는 비급여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서 전면급여화를 하고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필요했느냐 하면 비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중증질환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하면 의사들이 보장성이 확대된 만큼 또 비급여를 자꾸 팽창시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이제 우리 당의 보건의료 팀들은 그거를 인식하고 이걸 전면급여화를 해야 진짜 보장성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면급여화를 하면 국민들만 건강보험 하나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건강보험 하나로가 돼요. 의사들도 건강보험 진료비만 갖고 병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개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낮은 수가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너무 높은 것도 있었고
비급여는 시장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수가를 전부 이제 평준화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 의사들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수가가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으면 당연히 경제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수가가 낮은 거는 공급이 잘 안 되고 수가가 높은 거는 너무 과잉 진료하고요. 그러니까 검사나 영상의학 같은 게 수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정신과나 재활의학과 이런 거는 수가가 너무 낮고 그래서 그걸 높낮이 조절을 하면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던 그런 의료를 훨씬 정상적이고 국민들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급여와 수가의 재설정, 병원 경영의 정상화, 보건의료의 정상화라고 하는 목표를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이제 키워드로 된 것이고 이번 대선 이전인 지난 대선 때부터 사실상 큰 그림은 대략 이렇게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쪼개서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우선 사실 우리가 보면 국민들 일반도 그렇고 외국하면은 이제 미국 생활 해본 분들이 많고 소위 좀 엘리트들도 미국 가서 공부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야 우리나라가 야 미국보다 훨씬 건강보험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막상 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은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개별 자부담 비율은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OECD 평균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현실을 봐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한국이 56% 정도 공공재원으로 의료를 해요. 근데 OECD 평균은 한 72% 정도 공공재원에서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수준이 훨씬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양에서는 소위 고액진료비를 다 막아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액진료비를 막아주지를 못하는데 그게 비급여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청구서를 받으면 제일 높은 게 뭐였냐면 하나는 입원실 진료,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특진비라고 해서 이제 선택진료. 그거하고 비급여로 빠지는 것들이 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진짜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거는 얼마 돈을 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율이 56%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보장성 자체를 따지는 기준이 다른데 그걸 하자면 한 62% 정도가 되는데 그 62%도 고액진료비 한도가 없는 62%. 였어요. 그래서 민간보험들 자꾸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에 걸리면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니까 보통 한두 개씩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을 들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줘야지 되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좀 낫고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한국을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자부심을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같은 걸 하니까 이름을 문재인 케어로. 오바마는 교육도 한국을 봐라 이러는데 우리는 교육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바마가 한국을 봐라 이랬던 거는 한국 같은 나라도 하는데 미국이 그 못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비유를 한 거니까. 뭐 반드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사실 나은 점이 있어요. 미국의 교포들은 사실 의료보험 못 드는 교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교포들이 미국의 의료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지금도 힘들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소위 문재인 케어 말씀을 하면서 대략 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임기 말까지 한 70%? 그렇죠. 뭐 한 70%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야당에서는 야 이거 건강보험 고갈된다 이제라는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관점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당연히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커지고 보험료를 더 걷어야죠. 문재인 케어는 이제 3.2% 이내에 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험료를 인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 건강보험이 확대가 되고 보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강보험 아닌 건강보험 밖에서 호주머니에서 직접 내야 하는 그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과 비건강보험 진료 의료비는 소위 트레이드오프 관계 그렇죠. 있잖아요. 그 합은 같은 건데 문제는 건강보험 밖에 있는 이 부분이 증가율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오히려 건강보험 밖에서 증가하는 의료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야 총 의료비가 줄어들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안팎에서 내는 총 의료비를 줄이고 총 의료비. 국민 의료비 전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그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늘어나고 거기서 보험료를 오른다고 하는 거를 탓하면 밖에 있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건강보험, 그걸 공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다 한두 개씩 드는 실손보험, 뭐 이런 사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생명 뭐 이런 거. 그것의 적정한 관계는 뭐 외국의 경우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 건강보험으로 끌어안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현실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리를 확실히 하셨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셨냐면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건강보험이 못 해주는 부분을 민간보험이 해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대체형 민간보험은 허용할 수 없으나 보충형 민간보험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좀 쉽게 얘기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공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그 외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는데 독일에서는 소득 상위 10% 진짜 부자들은 공보험에 들지 않게 하고 사보험을 들게 했어요. 이 사람은 공보험이 없이 사보험을 드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원래 제도가 그랬어요. 독일 제도가. 그거는 대체형 민간보험인 거죠. 그러네요. 공보험을 들지 않고. 보충형 민간보험이라는 건 한국처럼 급여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들게끔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사보험으로 들어서 하게 하는 그 제도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사보험이 있었는데 사보험이 공보험보다는 훨씬 보험료가 비싸고 혜택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부담이 매우 높아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보험이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렇게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의 기조 내지 방향은 평균적인 생활에서 평균적인 어떤 질병에 걸릴 통계적인 수치나 어떤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퍼센트로는 하긴 조금 어렵겠네요. 어렵고요. 전면급여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보충형 실손보험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필요 없는 정도까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하나라고 하는데 단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 상병수당이라는 게 워낙 있어야 돼요. 건강보험 외국에는 상병수당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이 났을 때 일을 못해서 소득 상실이 있는 부분을 상병수당이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 상실 때문에 가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 상실분을 보충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가 너무 돈이 들어서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도 공약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간보험이 상병수당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병이 걸리면 그 병에 있는 동안 예를 들어 정액을 얼마를 준다든지 라는 형태로라도 역할을 할 수 있군요. 그 돈을 현금을 주게 되면 그게 상병수당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전망으로는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다 되고 전면급여화가 되면 진짜 진료비 부분은 건강보험 하나로 거의 다 커버가 되고 다 하고 이제 상병수당이 없는 이 부분을 아마 민간보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죠. 그래도
제가 그 걱정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민간 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는 그걸로도 일종의 비즈니스로서 상당한 의미나 아니면은 존속 가능성이 그래도 그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액보험하고 실손보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액보험은 정액으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주는 그 손해보험이고 실손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부분을 실제 손실을 보장하는 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형태가 변액으로 지불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 변액보험 부분은 거의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그러나 정액보험 방식의 보험은 여전히 아마 생존력이 있을 거겠죠. 아까 이제 그 건강보험의 재정 얘기로 들어갔을 때 결국 이거는 보는 관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고령화 사회,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재정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흔히 제기하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비급여를 급여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뭐 굳이 뭐 이거 병원에 가서 진료할 필요 없는데 막 이렇게 골라서 쇼핑을 한다. 소위 얘기하는 의료 쇼핑론 또는 뭐 야, 수도권에 좋은 큰 병원에 막 집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성이 좀 없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럴 우려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건강보험이 있고 그런데 그 건강보험은 소위 현물급여라고 하는 형태를 띄어요. 현물급여.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현금급여를 해요. 돈을 직접 국민들한테 주지만 건강보험은 현물이라고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 자체는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기능은 없어요. 그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기능은 보건의료 제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병의원들이 의사들이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의 역할은 병의원들이 그 서비스를 만들어 주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돈의 흐름은 보험료가 건강보험으로 와서 그 기금이 진료비로 나가고 그 진료비로 의료 서비스를 주는 이 화살표를 그리거든요. 건강보험하고 보건의료 인프라하고는 짝을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힐러 쇼핑을 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보건의료 제도 속에 있어요. 건강보험 제도보다는. 그래서 1, 2, 3차 의료 전달 체계를 한다든지. 그거는 그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좋은 의료기관을 두어서 서울로 집중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그 인프라를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공약 속에 들어있고 오히려 그것은 지방에 좋은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므로써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중간에 지금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기능은 결국 병의원에서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의사들의 문제 또는 의사들의 협조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사협회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는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수가는 어떻게 가는 게 딱 적당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대략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서비스를 다 이제 우리가 건보에 포괄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문이 많이 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의료가 왜곡이 돼요. 좀 많이 남는 쪽을 자꾸 권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검사. 임상병리라고 하는 각종 검사.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 무척 하잖아요. 자꾸 하죠. 막 피 뽑아가고 그다음에 초음파 막 찍고. 그게 시체 몰라면 돈 되니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근데 되잖아요. 그거를 나쁘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경제의 법칙이죠. 그렇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시장 가격이. 건보 수가가 가격의 역할을 하니까. 그 또 공급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가격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시장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병원이 소위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문재인 케어를 하면 다 높낮이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매우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매우 혁명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진료 행위 네. 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비교적 고르게 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예.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다 균일하게 원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예.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이거 하면 돈이 벌리고 이거 하면 돈이 안 벌리고 그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훨씬 더 환자의 병에 맞는 치료를 하겠죠.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 의대에 가서 내가 뭘 전공할 때도 뭘 전공하느냐 이런 것도 훨씬 더 그때그때 시류의 흐름 내지는 어떤 걸 하면 조금 더 돈이 많이 되냐 이런 것보다는 비교적 골고루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잘 이렇게 인력 배분이 된달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는 전공의가 안 와서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고 예. 어떤 때는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되는데 잘 높낮이 조정을 하면 그런 현상은 훨씬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어느 과를 하든지 간에 그렇죠. 의사들의 예. 수입이 비슷해지면 그렇게 되어야 의료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의료는 환자의 병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동인이 거기 개입이 되면 그게 이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건강보험의 돈이 돈값어치 있게 쓰여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수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 자체가 의료를 정상화하게 하는 것이고 건강보험의 돈이 가장 돈값어치가 있게 그 영어로 하자면 value for money가 네. 있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 현실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 환자들이 다 병원에 갈 때 바가지 쓰지 않을까? 또는 그렇죠. 이게 뭔가 쓸데없이 지금 뭐 CT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다 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안 해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 교사하고 노동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맞지만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의사 또는 의료와 돈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는 경제, 시장 이렇게 사실은 뭐 맞는데 왠지 그거를 결합시키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요. 네. 돈과 전혀 거리가 없는 성스러운 것처럼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이 정말 얼마나 공정하고 정상화되느냐의 중요한 고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와 연결돼서 궁금해지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영리병원 또 뭐 의료 민영화 또는 뭐 한국의 의료관광 이런 거에 경쟁력이 정말 있는데 이게 나라로 보면 돈이 되는데 뭐 이런 종류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이나 의료 민영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진료를 해야지 맞는데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 경제적인 동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민간병원 체제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민간병원은 당연히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이나 또는 프랑스나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 그런 동인이 없지는 않지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양의 민간병원들은 교회가 설립하든지 돈을 모아서 설립을 하든지 이래서 진짜 비영리 병원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독립적이죠. 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는 그 위험성이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진짜 파국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영리병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는 어쨌든 형식상 비영리병원이고 비영리 법인의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남더라도 그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드facto는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데 영리병원은 그게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으면 그거를 이윤으로 또는 배당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어서 그러면은 한국의 그런 콘텍스트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윤 추구 행동이 이제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도 영리병원이 있는데 독일은 대부분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 공익적 민간병원이거나 그렇게 되는 위에다가 영리병원이 약간 있기 때문에 기본은 흔들리지 않고 영리병원이 보충적인 말하자면 의료의 다양성을 준달까? 이런 형태로 보충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민간병원 위주이고 공공병원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근간 자체를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절대 반대를 했고 지금도 이제 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민간병원이 주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요 토대 이거를 이제 이해한 기초 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재 공공병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확대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드릴 건데 직전에 잠깐 한 번만 옆길로 새려고요.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것이 요 오늘의 직접 주제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이사장님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요새 IT 다음에 BT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야, 이 바이오 관련 규제 때문에 참 문제다 이런 얘기를 또 그쪽 과학 기술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관련 규제를 그래서 대폭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나요? 그 비슷한 성격의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오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하면 기억나는 황우석, 줄기세포 뭐 이런 그것 때문에 이런 종류의 딴 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규제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 트로마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정보예요. 개인 정보. 우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건강 정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트로마가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테러 방지법 뭐 등등 해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재도 테러 방지법이 고치거나 폐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트로마가 있어요. 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감시를 당했고 원장님도 이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원칙이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우선 전제가 필요하고 국민 건강, 국민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산업화에 쓰일 수 있죠. 이제 정보는 건강보험 정보가 뭐 민간보험회사로 간다든지 뭐 무슨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진짜 안 되고 정보의 공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산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건강 안전과 정보의 공익성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확보를 해야지 될 그럴 부분이고 그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바이오 내지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가 정책을 정해야지 돼요. 약간 그 아까 얘기한 그런 트로마 때문에 현재 상태로 조금 혼란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번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규제적인 그런 상황 내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일정한 현실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규제가 지금 합당한 규제인지 합당하지 않은 규제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그 디시플린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의 원칙을 이제 어쨌든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좀 정리돼야 될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원래 드리기로 했던 질문 짧게 공공병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 내지는 그 이하 수준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이 현 정부 하에서 공공병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대될 방향인가요? 그냥 공공병원의 가장 적은 나라 정도의 기준이 한 30% 정도예요. 가장 적은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은 수준보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거죠. 매우 특별한 나라에 속하는 거죠. 한국은. 한국은 민간병원 체제로 해가지고 의원이 돈을 벌면 조그만 병원을 세우고 돈을 더 벌면 더 크게 키우고 그다음에 해서 이제 더 크게 키우고 이 체제로 돼 있는데 그리고 정부는 공공병원 세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 의료는 민간에 맡기겠다 이런 태도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의료가 개인 소유의 병원, 또 민간 병원, 그리고 소규모 병원 이 체제로 이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현대 병원은 엑스레이라든가 뭐 각종 기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병원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져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안 되면 현대적으로 요구되는 어느 정도 수준은 아예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병원을 지을 때 최소한도 400병상 정도의 이상 가는 병원을 짓지 작은 병원은 짓지 않아요. 아마 원장님이 외국 영화를 보면서 저희 병원이 중소병원이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거의 없죠. 예. 병원이라 하면 굉장히 크고 뭔가를 다 갖추고 있을 것 같은. 미국 가도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어떤 그야말로 한두 병 하는 이런 케이스 외에는 거의 무슨 대학병원 내지 그런 큰 규모의 중규모 이상의 병원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런 병원을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는 그 변화를 지금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병원 체제가 되고 그 민간병원 체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기생한 게 바로 밀양세종병원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밀양세종병원 신문을 보면 건축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물, 정원보다 너무 형편없이 적은 간호사, 부당 허위 청구, 그게 전형적인 이제 중소병원의 모양새거든요. 그 적정 규모에 모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겠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인 동인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그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소유 지배 구조에서 공공적이어야 하고 규모에서 일정한 이상의 큰 그러면 규모여야 결국은 하고. 우리 의료에서의 소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큰 틀에서 보면은 공공적인 것이 확대되면서 규모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중규모 이상이 보장되는 최소한도 한 300병상 이상은 그래야 되는군요. 그런 병원을 갖춰야지. 그런 것이 곳곳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미 병원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에요. 제약회사도 그런 중소기업 업종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약회사도 그렇겠네요. 제약회사가 어떻게 중소규모로 하겠어요.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추는 게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확보하고 또 시장을 확보하려면 규모가 대규모가 돼야지 되는데 한국처럼 뭐 종업원이 100명? 뭐 50명? 뭐 이런 제약회사가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붕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또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붕대조차도 외국에서 중소기업이 붕대 이런 거 만드나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조금 다른 주제지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한 사업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선 대전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곧 저출산 대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 뭐 교육하고 의료 이 걱정 때문에 도저히 뭐 부담스러워서 뭐 그러니까 이제 보육, 교육, 보건의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그렇죠. 이것이 안정이 되면 뭐 그 자체가 사실 저출산 기본적인 조건이 되니까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곧 저출산 대책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를 하나 했는데 15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췄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전에는 한 20% 이상의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5% 정도로 낮췄어요.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 치매에 대한 게 뭐 한다, 물론 각종 비급여, 뭐 병동, 뭐 간병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아동 진료비 그런가요?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료비가 떨어진 건가요? 본인 부담이 떨어졌으니까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퇴원할 때 내는 돈이 훨씬 더 줄었죠.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변화를 사실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임신 출산 관련된 의료 혜택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신청을 하면 50만 원의 현금 지불을 해요. 건보에서.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본인 부담을 그 50만 원으로 대부분
보충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임신 출산에 관련된 치료는 거의 무상으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에 대한 그 혜택을 훨씬 늘려서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2가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가령 정치를 또는 전반적인 것을. 그런 거 하면 야,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 관계를 이 정도로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출지는 몰랐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케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우리가 붙여서 사실 하는 건 문재인 케어밖에 없어요. 문재인 외교, 문재인 정치는 없어요. 문재인 케어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 보건복지 분야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료복지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나 신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은 다른 팟캐스트 뭐 이럴 때도 가끔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는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거의 일관되게 한 말씀이 문재인 의원은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진보적이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굉장히 했어요. 멋진 표현인데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들쑥날쑥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일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하셨나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훨씬 전부터. 네.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12년, 실제. 12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이미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접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만큼 한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이거네요. 예. 그리고 정책적인 이해가 좋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문 대통령이 하시는 그 행보를 보면 그러실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네. 그래도 가끔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하시나 뭐 이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은 특히나 외교 분야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그 본능적인라고 표현할 정도의 균형 감각이 엄청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이 자리에 사실은 뭐 역대 뭐 예를 들어 뭐 정세현 장관, 이종석 장관뿐만이 아니라 보수 언론사인 중앙일보에서 진보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말씀하시는 김영희 대기자 같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들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 또 의료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2012년부터 상당히 깊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굉장히 잘할 거다. 근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를 맡으실 때 당대표를 나가시는 게 좋은가 안 나가셔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참모들이 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자고 하면서 저분이 잘 버티면 잘 될 거고 못 버텨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엄청 끈질기게 잘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또 저런 강단이 있었구나.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느껴서 결국 잘 되셨죠. 이제 이사장님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죠? 2달 딱 2달 됐네요. 네. 뭐 워낙 그 전부터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틀은 이미 다 잡히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공단 뭐 조직에 대한 큰 변화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공단이 한번 변신을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서 보니까 그거를 더 느끼게 되는데 우리 건보 직원이 무려 14,000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지사 조직이 있고 거의 한전이나 철도 같은 수준의 조직이에요. 크네요. 네, 그런 조직이 경직되지 않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경직을 좀 풀고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 2월 달에 토론을 계속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씨가 좀 뿌려진 것 같고 또 이제 제도나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되겠어서 그런 거를 지금 자꾸 이제 심고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88, 89년에 민주화 직후에 전 국민 의보를 했거든요. 농민들이 막 보험증 태우고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일도 그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지역의보를 전국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농촌지역의보, 도시지역의보를 해서 그때 뭐 수천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어요.
정년퇴직을. 예. 그래서 건보의 구성원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자꾸 하게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유연한 그런 조직을 또 역동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것이 오늘과 같이 정착되는데 정치를 하시기 이전부터 쭉 사실은 이제 역할을 해오셨고 운명처럼 오늘 또 이제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쭉 옆에서 함께 해오시면서 관찰하시고 또 정책의 틀을 만드시고 2012년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부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초기에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틀도 잡아주셨고 민주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원장님으로서 일을 하실 때 정리하셨던 소위 비퀘스천이라는 새로운 작업이 굉장히 하나의 또 획을 긋는 계기가 됐고 저희가 그걸 이어받아서 2018 체제, 그러니까 2018 새로운 헌법 체제를 가정하고 거기서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새로운 어젠다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정치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까지 과학기술까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어젠다 중에 하나가 건강 100세 사회의 큰 틀을 다시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명예 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네. 또 가르침과 예. 업적 위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2018년 체제는 예. 진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개념을 잡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정치에 아마 가장 중요한 태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 참 감사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민주공대에 원기초를 놓아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번 대선 그 이전 대선 때부터 또 그 더 이전인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우리 김용익 이사장님 이렇게 모시고 참 뜻깊은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